이걸 상명학에서 어려운 말로 옥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의 제한, 옥쇠락을 풀지 못한 채로 걸었는데 그게 되겠냐고. 모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베이스로 한다라는 어떤 그 핵심을 제가 강조해 드렸죠. 그 핵심을 강조해 드리면서 우리가 화수를 못하는 건 제가 어저께 뭐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 테스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대인관계적 자기 개발의 변화 발전을 이뤘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된다? 언어 패턴의 변화라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뭐 그래서 뭐 동기부여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뭐 백날 그런 거 해야 아무런 자기개발적 변화 없고요. 인생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고, 특히 대인관계적 부분에서 내가 분명히 달라졌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자기 개발을 하기 이전의 자기 대화의 텍스트와 자기 개발의 변화를 이루어낸 이후의 대화의 텍스트를 서로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테스트 해봤을 때 완벽히 똑같진 않고 일정 부분 이상의 유의미한 언어 패턴의 다름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언어 패턴의 변화라는 분명한 물리적 결과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대인관계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제가 어제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언어 패턴을 여러분들이 뭐 구체적으로 뭐 어휘, 문장력, 뭐 비유 능력, 상명하게 강조하는 거, 또는 뭐 심상화의 비주얼라이징, 뭐 재미, 유머, 상식, 인용, 논리 전개, 뭐 스토리라인,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노리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언어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은 결과적인 현상, 즉 불을 피우면 열이 나고 연기가 나고 빛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불을 피우면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후차적 결과물이듯이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베이스가 개발이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라서, 이런 부차적인 것들,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줄여서 그냥 말빨, 이런 말빨을 좋게 하는 그 후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모든 말을 잘하는 화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핵심적 능력의 변화를 일으켜내는데 집중을 하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테크닉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좀 대인관계의 딜레마를 제가 꺼내드렸었죠. 그리고 대인관계 행복 딜레마, 이게 그대로 화술 딜레마로 이어진다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자기가 완벽하게 행복하면 아무도 대인관계 안 합니다. 자기가 혼자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대인관계를 해야 채워지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해야 채워지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 행복하거나 덜 행복한 부분들을 채워내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하는 겁니다. 즉 행복해지려고 대인관계를 하는 거죠. 뭐 그럼 왜 대인관계를 안 하면 안 행복한가요? 라는 이야기는 사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라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 드릴 필요 없죠. 뭐 우리의 결과물은 갑자기 뿅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의 진화적 결과, DNA의 전파에 의해서 우리가 생겨난 건데, 사람과 잘 안 어울리고 혼자 있는 게 행복한 사람이 뒤로 후손을 남겼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있는 게 좋은 인간이 연애하고 애를 낳고 결혼하고 계속 씨를 뿌렸을까요? 벌써 멸종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건 어떤 DNA가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인관계를 해야 행복한 사람들의 DNA가 우리들에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이성적 의지와 별개로 누군가와의 대인관계적 충만감을 가지지 못하면 행복을 충분히 느낄 수 없는 그런 본능적 DNA가 프로그래밍 돼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만 갖고 아무리 돈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완전히 행복해지는 부분을 채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안 하면 안 행복하고 덜 행복한 거고, 그래서 이걸 채워내려고 대인관계를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대인관계라는 거 혼자살이의 연장선이거든요. 근데 혼자 살면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합니다. 어떻게? 나름 행복하죠. 그럼 혼자 살아서 가지는 행복감은 왜 행복할까요? 왜냐면 소위 얘기한다도 네티즌들이 좀 저급한 표현이긴 하지만 지 꼴리는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시간 보내고 자기 돈 쓰고 자기 감정, 자기 체력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재미있는 거, 이런 위주로 자기 혼자 하고 살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나름은 행복합니다. 이 나름 행복하다는 뜻의 뭐다?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고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감정, 자기 체력 쓰는 거기 때문에 딱히 남으로부터 타치를 받지 않고, 그래서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재밌는 거 위주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나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자 살아도 나름은 행복할 수 있지만 완전히 행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덜 행복하거나 안 행복한 경우가 생긴다. 그 이유를 앞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진화적 이유 때문에 대인관계적으로 우리가 누군가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든다면 자기 혼자 살면서 지 하고 싶고 지 좋아하고 지 재밌는 걸 멋대로 하는 걸 남하고도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내가 싫어도 좀 해야 되고, 난 그거 별로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하자 그러면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걸 못 하는 거죠. 이걸 하면 자기는 안 행복하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인관계 하는 것도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다 자기 하고 싶고 자기 좋아하고 자기 재밌는 것만 하면 좋겠는데 남이 내 뜻대로 다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안 행복하고 덜 행복한 DNA적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대인관계적으로 인내, 배려, 희생, 양보 같은 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걸 전혀 안 하면 완전히 이기적인 인간이 대인관계를 해서 친구하고 연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을 대인관계에서 대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주구장창 떠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 자기가 재밌는 얘기만 떠들면 좋겠구만. 그러면 대인관계가 안 되고 공능제다, 사이코다, 뭐 지 혼자 떠들러 나오냐, 이런 식으로 비난받을 게 뻔하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래서 상대방 대화에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상대방과 나의 공통사를 파악해서 그런 위주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일명 호구 파악, 소개팅이나 연애, 예능 프로 나와서 사람들 만나면 초반에 다 무슨 대화한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 중에 나랑 뭐가 비슷한 게 있나를 따져갖고 이걸 계속 떠들어서 이런 걸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겠거니, 이런 식으로 믿는다고 제가 어제 2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제가 2부 강의에서 이런 것의 한계점을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테크닉적으로
한계가 너무 크다. 관심사 공통사를 파악해서 겨우 파악한다 치더라도 계속 상대방한테 질문만 하고 상대방의 호구조사만 할 수도 없고요. 예? 설령 호구조사를 30분 내에 한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 30분의 호구조사, 질문을 통해서 온전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게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 파악에 맞춰서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춰서 이런저런 대화의 주제를 꺼낼 때마다 이 얘긴 괜찮은가, 저 얘긴 어떨까 라는 부분들을 마치 점장이가 일명 콜드리딩이라고 하죠. 넘겨짚기. 콜드리딩 대화법을 쓰듯이 말 한두 마디 건대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니라고 점점 더 눈치 보고 긴장하고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상대 관심사에서 먼 이야기를 내가 꺼내거나 상대방과의 공통사의 이 대화거리가 떨어지는 순간 바로 썰렁, 뻘쭘, 어색, 침묵이라는 그 미칠 듯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것들을 갖고 아무리 밀어붙여봤자 이런 식의 상대방의 관심사와 공통사를 파악해서 나도인데 어머 진짜 저도 예전에 어머 이러면서 뭔가 공통점을 찾고 그런 걸 공감하고, 보통 이런 것들을 공감 대화법이라고 해갖고 많이들 되게 쓰시죠. 특히 여자분들 되게 많이 써. 어머 진짜 나도 헐 대박 뭐 이러면서 뭔가 상대방과 나가 비슷하다, 똑같다, 나도 그거 관심 있다, 또는 상대방이 뭔가 아팠다, 힘들었다, 뭐가 재밌었다 그러면 거기에 귀 기울여주고 맞장구 쳐주고 관심 보내주고 뭐 공감 보내고, 이런 걸 하면 아주 잠깐 정도는 효과가 되게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평생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의 상대방에서 이 대화에서 상대 측 관심사 공통사를 파악해서 자꾸 공감 빨아주는 방식의 대화를 자꾸 하는데, 이건 아주 잠깐 정도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대화 내내 철저히 상대방에게 맞추면서 눈치 싸움을 해야 되고 긴장하게 되고 그런 거리가 떨어지는 순간 바로 이 뻘쭘해지기 때문에 이건 아주 잠깐 정도의 효과 이상으로 아무리 평생 노력해도 절대로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마치 땅을 팠을 때 약간 축축한 땅을 만날 수는 있어도 그 지점은 아무리 깊게 아무리 오래 파도 결코 우물이 나오는 이 샘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 될 수 없는 삽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파지 마라. 그래서 이게 대화의 테크닉적으로도 아주 한계가 크다. 왜? 이 대화법 자체가 아무리 오래 연습을 해도 그 누구하고도 막힘없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대화법으로 절대로 발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일명 빨아주는 공감 대화법은 버리셔라. 이건 그냥 쓸모가 없다. 버리셔라. 이거 안 버리면 평생 어색, 뻘쭘, 침묵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한계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게 욕망적 한계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이 공감 대화법을 쓰는 사람들은 이 대인 관계에서 상담을 할 때 어떤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냐면요. 대인 관계적으로 이 피곤함을 되게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남들보다 피로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오면 진이 쭉쭉 빠져해요. 이 상명하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 말도 나오시면요 얼핏 봐선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약간 좀 시선이라든가 표정, 태도, 목소리 이런 데서 약간 움츠려 있으실 뿐이지, 그냥 냉정하게 따지면 잘 웃으시고 맞장구도 쳐주시고 곧잘 이야기도 하시고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경청도 잘하고, 그래서 얼핏 보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분들이 많은데 사실 뒤로 와서 물어보면
엄청 피곤해하세요. 그래서 대인관계 상미와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거 어울려서 하고 하면 집에 가면 그냥 진이 쭉 빠지고 그래서 중간에 가셔야 돼요. 중간에 탈출해야 돼. 오프라인 모임이 길어지면 그 긴 시간 내내 이 좋은 기분, 이렇게 상대방 대화나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잘 끼어드는 이런 몰입도를 높게 유지를 못해. 왜냐? 에너지가 앵꼬가 나고 배터리가 금방 앵꼬가 나. 그래서 자기가 대인관계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앵꼬가 잘 난다. 방전이 잘 된다. 좀 피로도가 좀 높은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자기가 뭐 성격이 어쩌고 그렇고 뭐 자기가 몸이 약해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피곤할 만한 뭔가를 하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신경쓰음, 집중함, 억지로 노력함.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막 쉬시면서 여러분 막 혼자 팬티바람으로 집에 돌아다니고, 예?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커피 마시고, 막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노래 보고, 유튜브 보고 싶을 때 유튜브 보고, 막 친구한테 전화 오라고 막 짜증내고 막 있었던 얘기하고 막 떠들고, 그런 거 할 때 피곤하세요? 아무도 안 피곤해. 그런 거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지 멋대로 하고 살 때는요, 그게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뭐, 아니, 주말에 여러분들 피곤하시냐고 집에 있으면서 그냥 혼자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고 막 소파에 누웠다가 무슨 뭐, 고양이하고 막 장난쳤다가, TV도 봤다가 배달 음식도 시켜 먹었다가 노래도 불렀다가 뭐 유튜브도 봤다가 넷플릭스도 봤다가 뭐, 친구한테 전화 걸어갖고 무슨 뭐 저기 팀장 욕도 잔뜩 했다가 뭐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피곤하냐고요. 아니죠. 오히려 힐링 되는 것처럼 느끼죠. 힐링. 힐링. 휴식, 충전, 뭐 이런 식으로 느끼지 뭔가 배터리가 앵꼬됐다,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피곤하다. 모임에 참석을 하니까 피곤하다. 오래 앉아 있었더니, 돌아다녔더니, 놀았더니, 어울렸더니 피곤하다. 그래서 뭔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피곤함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난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집순이, 집돌이, 비활동적인 사람이, 뭐가 조용한 쪽에 나는 맞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조용한 게 자기한테 맞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닌데 자긴 조용한 성격인데.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도 그렇게 우기실 분들 되게 많을 거야. 교주님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전 시끄러운 성격이 아니고요, 저는 조용한 성격이고요, 저는 활동적이지 않아요. 비활동적 성격인데요, 집순이, 집돌이 성격인데요. 뭐가 이렇게 막 다이나믹한, 이게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래서 몸도 잘 안 움직인다. 난 이런 성격 맞는데 무슨 MBTI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성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내향적이라서 집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 피곤하다. 자기는 말수가 적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거 진짜 이거를 이 착각을 못 깨면 이 고치기가 되게 어려운데, 세상에 이런 성격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현실은 뭐냐?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프로치라고 하죠. 서양에서 이제 어프로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자한테 말 걸어서 다가가고 이렇게 대시라는 그런 자체, 여자한테 다가서는 자체에 공포심을 느끼신, 서양 쪽에서는 그걸 뭐 AA라고 보통 표현하던데, 보통 이성 공포, 특히 남자가 주로 많이 가져요. 남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주로 여자한테 다가갈 때 불안이라든가 좀 쑥스러움이라든가 긴장감 이런 걸 많이 느껴서 남자분들 중에 AA 이성 공포를 느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남자 확인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나가는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지나가는 이쁜 여자가 있으면 제가 쳐다봐요. 그러면 옆에 있던 남자 확인도 그 이쁜 여자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복나님 어서 오세요. 그럼 그때 얘기하죠. 뭐 저런 스타일은 어떠냐. 내가 볼 땐 이쁜 것 같은데 네가 볼 때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쁘장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뻐? 이쁘면 가서 나랑 같이 가서 저 여자한테 말을 걸어보자. 나랑 같이 선생인 나랑 같이 저 여자한테 가서 말을 걸어서 이성 공포를 한번 없애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100명이면 100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저 여자가 내 이상형은 아니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가서 말 걸 정도로 그 정도로 초미인은 아니다. 뭐 이런 주접들을 떨어요. 그때 내가 물어보죠.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면 에이 저 정도면 이쁜 거지.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서 혹시 저기 있는 저 여자한테 가서 말을 걸려고 하면 뭔가 불안하고 쫄리고 무서워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또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닌 게 만약에 어떤 그 심박수를 측정한다든가 뇌파를 측정한다든가 이런 식의 기계를 나랑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남자 확인의 몸에 부착한 상태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저기 저 여자한테 말을 걸어보자 얘기했을 때 에이 굳이 너 쫄리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예 쫄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때 측정을 해보면 뭐 심박수라든가 뇌파라든가 이런 게 정말 공포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저 여자한테 말을 건다는 게 너무 쫄리고 두려워서 말을 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왜 말을 안 걸거나 못 거는 걸까요? 그때 그 이유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뭔가 내키지 않는 자긴 그렇게 적극적 남자가 아닌 것 같다. 자기 안에서 능동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봐도 이쁘네. 스타일 괜찮네. 몸매가 참 좋네. 웃는 게 참 귀엽네. 이렇게 볼 뿐이지. 그러니까 마음속에선 저 여자를 향해서 어떤 호감이 있는 거잖아요. 호감이 있는데 말은 안 걸어 평생. 근데 누가 야 마음에 있으면 말 걸어. 근데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에이 그냥 뭐 이쁘다 이거지. 그때 너 쫄았구나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로 쫀 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심장이 쿵쿵 찐다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거나 입이 목소리가 떨린다거나 이런 증상은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심박수나 뇌파를 따져도 공포 상태는 아니란 말. 근데 왜 말을 안 걸까? 그때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자기 안에서 굳이 어떤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을 만큼 또는 그래서 내가 그런 실행을 일으킬 만큼 뭔가 내 안에서 적극성, 능동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자긴 그런 능동적 성격의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저 여자가 좋긴 한데 난 그냥 바라보면서 좋다는 뜻이지 내가 뭔가 창피를 무릅쓰고 일어나서 그렇게 말을 걸고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을 일으킬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도 안 믿겨져.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시성공포증 특강 때처럼 시성공포, 발표공포, 대화공포가 전부 다 메커니즘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이성공포까지 그대로 포함되는 겁니다. 시성공포, 발표공포, 대화공포, 이성공포까지 전부 다 같은 메커니즘, 같은 기전을 통해서 작동됩니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어떤 이쁜 여자를 보면서 호감을 느끼는데 왜 말을 안 건다? 용기가 없어서도 쫄려서도 뭣도 아니고 자기는 말을 원래 안 거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자긴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 성격이야. 자기가 평생을 살아봤는데 생전 자기가 누가 좋다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서 말 걸고 작업 걸고 꼬시고 이래 본 적이 없어. 자긴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런 성격이니까 당연히 스스로도 자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 때문에 미칠 듯하게 빡이 쳤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칼이 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당연히 못 찌를 거예요. 그때 물어보는 거죠. 누가. 왜 못 찌르냐. 그때 너 뭐. 너 쫀 거냐. 쫄보냐. 겁먹었냐. 무섭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칼을 갖고 상대방을 찌르지 못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이 칼을 든 채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말 쫄았을까? 쫄아서 저 사람을 못 찌르고 있을까? 찌르는 게 무서워서 지금 못 찌르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체 반응을 잘 생각해요. 나 지금 이게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반응이 내 몸에 있나? 뭔가 쫄아갖고 겁먹고 있는 반응이 내 몸에 있나? 이게 스스로 자기의 신체 반응을, 감정 반응, 생리적인 반응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황당한 결과가 있냐면 그런 생리 현상이 없어. 없다고요. 전혀 쫄지도 무섭지도 겁먹은 것도 아닌데 근데 못 찔러. 그럼 희한하지 않아요? 나는 겁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못 찌를까? 몇 가지 거기에 상했죠. 칼로 사람을 찌르는 건 잘못됐다는 당연한 인식과 함께 플러스 뭐가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는, 찌르는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자체가 자기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워놓고 애초부터 수십 년 동안 그런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자기한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서 어떤 선택이 일어나려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악셀레이터를 밟거나 둘 중에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30년째 밟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악셀을 붕붕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가 나가? 안 나가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사람을 칼로 찌르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건 나와 무관하다. 나는 당신의 설정이 당신이 누군가를 찌르지 못하게 하는 거지 당신이 쫀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제한적 락, 자기 제한에 이걸 상명학에서 어려운 말로 옥쇠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자기 제한의 락이 이게 옥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자기와 한몸 이게 당연히 나지. 난 이런 사람이지. 라고 자기가 자기의 정의를 내린 게 자기 제한의 락이 돼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게 옥쇠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위에 얻고 올라가서 이성공포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서 아 이쁘다, 되게 귀엽게 생겼다, 키도 크네, 몸매도 되게 이쁘다. 근데 이쪽을 자꾸 쳐다보면 웃어. 그래서 야 너 쳐다보는 것 같아서 말 걸어봐. 그래도 왜 말 걸 수가 없다? 좋은 것도 아닌데 자긴 그냥 원래 그런 사람. 이해되셨나요? 왜 이성 공포가 생긴다? 왜 여자한테 말을 못 거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야. 자기는 그런 성격이야. 그게 바로 나야. 그게 내 인생이야. 라는 락의 제한인 옥쇠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을 깨야지, 이 옥새를 해결해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사람에게서 피곤을 많이 느끼고 혼자 있는 게 좋고 조용한 스타일이고 긴장을 많이 타고 쑥스럽고 몸을 많이 안 움직이고 쉬는 걸 좋아하는, 나는 그런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대인관계 어린이, 관린이의 50%를 차지하는데, 대인관계, 일명 관린이의 50%를 차지하는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대인관계를 못하니까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한 궁금증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궁금증은 되게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 관련 서적 구매층으로서는 가장 압도적인 그룹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서점에서 대인관계류, 특히 대인관계 중에서도 힐링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코알라에게서 배우는 삶의 휴식,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대인관계 쪽으로 조용조용하고 쉬고 싶고 이런 쪽의 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책을 가장 많이 사는 구매층이에요. 대인관계적으로 활달하게 사는 사람들은 책을 안 사. 맨날 클럽 다니고 친구들하고 파티하고 맨날 술 처먹고 놀러 다니고 막 허간날 막 수다 떨고 막 어울리고 막 번개 모임 나가고, 에? 이런 사람들은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코알라에게서 배우는, 이런 책 안 산다고. 그런 사람들은 책이란 걸 사질 않아. 성격 자체가 조용히 집구석에 처박혀갖고 책을 볼 성격들이 아니야. 그 인간들은. 걔네들은 책 살 돈 있으면 술 퍼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가고 옷 사 입지, 걔네들은 그 돈으로 책을 안 산다고요. 그렇죠. 요즘 다 누워있는 책 표지 그림들. 에? 요즘 이것도 여기다 올리면 또 누가 그 저자가 고소할지 몰라. 내가 올릴 수는 없는데, 요즘 서점 가서 대인관계 힐링류 책들 보면 다 책 표지가 사람들이 다 누워있어. 다 고양이 나오고 소파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책을 되게 많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압도적인 구매층이에요. 그러면 책을 팔아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즉 저자, 출판사 입장에서 누굴 똥꼬 빨아줘야 될까요? 에? 맨날 클럽 다니고 술 처마시고 옷 사입고 책도 안 사는 놈을 빨아주는 책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맨날 대인관계 힐링류, 뭐 자존감, 나사랑, 뭐 혼자만의 행복, 뭐 관계 미니멀리즘, 주로 이런 책 사보는 사람들의 똥꼬를 빨아줘야 될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집구석에서 이런 힐링류 책을 사는 사람, 요런 사람들 똥꼬를 빨아줘야 책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본주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수행의 세계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중의 상투도 만들어 파는 게 장사질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이 빡빡머리인데 상투가 어디서, 머리카락이 있어야 상투가 있는 건데, 근데도 어쨌든 중에 상투가 있으면 100만 원을 주고 누가 사겠대.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 그럼 만들어야지. 아니 없어도 만들어야지. 누가 사겠다는데 그게 말이 되니 안 되니까 뭐가 중요해. 100만 원 준대잖아, 산대잖아, 줄 서 있대잖아. 그럼 어쨌든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없어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게 장사인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맨날 집구석에 자빠져갖고 혼자만의 삶, 휴식, 코알라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이런 거 책 쓰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게 많으면
책을 써야지 저자들이. 그리고 그걸 출판사는 책을 찍어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자하고 출판사가 책을 찢어내는데 거기서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자. 니네들이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관계 손절하고 뭐 관계 미니멀리즘 그따고 니네가 세상을 왕따 는다고 뭐 니들이 행복해질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책을 쓰면 그런 식으로 저격 비난하는 책을 쓰면 그게 팔리겠냐고 망하지. 니들은 틀렸다. 요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카페에 올렸잖아요. 정신과 상담 후기 올렸잖아요. 뭐 정신건강의학, 임상심리학에 무슨 해결하는 치료 모델이고 나발이고 요즘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해줘야 정신과 문이 그냥 문턱에 닳도록 환자들이 바글바글 온다고? 비대 수준으로 빨아줘야. 그냥 공감 지랄 맞게 해주면. 그러면 그냥 그 의사 용하다. 심지어는 그 힘들게 의학 공부한 정신과 의사도 비대 수준으로 빨아줘야 장사가 되는데 책을 쓰는데 저격을 하고 비난하면 누가 그 책을 사겠냐고. 그러니 어때? 일단은 당신들이 잘못됐다는 걸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당신들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이건 기본이잖아. 그치? 당신들이 조용조용한 성격인 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들은 그냥 활달한 사람이 있으면 당신들처럼 조용한 사람이 있는 거다.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당신들은 그저 다른 거다. 이런 식이 될 테고. 그냥 다르다만 해갖고는 이게 뭔지 좀 똥꼬를 비대처럼 이렇게 저격을 해갖고 이게 탁 조준사격 해주는 뭔가 시원한데 거의 긁어주듯이 빨아주는 느낌이 안 들잖아. 그러니까 다르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런 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당신들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더 착한 사람들이 많다. 더 예술가적 감성이 많다. 당신들은 예민한 게 아니라 뭔가 더 감성이 풍부한 거다.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 당신들이 더 착하고 더 멋지고 더 잘나가고 더 요즘 트렌드적이고 더 세련된 사람이라고 졸라게 빨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고급지게 이렇게 빨아줘야 책이 많이 할 거 아니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 근데 이 전제가 뭐냐면 나는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나 어떤 인생을 살아야 맞는 사람인지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퍼즐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걸 교수님이 전문가니까 이거 풀어주시면 마치 그냥 퐁 이렇게 하면서 마치 알라딘의 마법 램프 이렇게 하면 퐁 이렇게 공주가 되는 것처럼 신데렐라가 되는 것처럼 그런 자신 안에 감추어진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보석 같은 건데 이게 돌멩이하고 섞여 있는 거죠. 이걸 좀 보석으로 정제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항상 제가 뭐라 그래요. 이럴 때마다 전 여지가 없잖아요. 여지가. 이런 얘기 물어보면 이런 거면 거의 얄짤없지. 전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바로 김치 싸다고 날아가잖아요. 김치 싸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1인 1 천재론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천재론 비슷한 게 뭐냐면 제가 옛날 상담할 때 제가 절대로 해주지 않는 상담이 있어요. 제가 절대로 해주지 않는 상담이 뭐냐면 진로 상담은 제가 절대로 안 해줍니다. 고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저 교수님 진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바로 김치 싸대기 뭔 놈의 얼어 죽을 진로 상담이냐. 왜 진로 상담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진로 상담은 무조건 적성 상담이에요. 적성 상담. 무슨 여기서 적성이 뭐냐면 교수님 저는 뭘 좋아할까요? 저는 뭐를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아니 네가 뭘 좋아할지 왜 나한테 물어? 그렇잖아. 아니 교수님 저는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이걸 왜 나보고 맞추라. 네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지. 그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교주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싶은데 저는 무슨 일을 좋아할까요? 그거보다 황나. 아니 네가 뭘 좋아할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건 넌데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주님, 저는 이걸 뭐를 좋아할까요? 물어보는 사람들은 저는 아니고요. 저는 뭐를 잘하나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걸 또 잘해. 그래갖고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막 인기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걸 줄인 게 진로 상담, 적성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주님, 저는 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 뭐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1인 1천재론의 허구를 자꾸 이렇게 판타지 추구하지 마라. 1인 1천재론은 이건 판타지다. 부모들이 보통 우리 아이는 뭐를 잘할까요? 뭐가 적성에 맞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제가 바로 김치 싸다구를 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구상 인류가 100명이라고 치면, 인간이 지구상에 100명밖에 없다고 치면 98명이 평생을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천재는커녕 눈 씻고 찾아봐도 뭐 하다못해 뭐 바느질을 잘한다, 뭐 테니스를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뭐 달리기를 잘한다, 뭐를 잘한다. 그게 뭐든 쓸모가 있는 거든 쓸모가 없는 거든 단 한 개라도 뭐라도 잘하는 걸 찾으려고 평생을 찾아도 인류 100명 중에 98명이 단 한 개도 잘하는 게 없어. 잘하는 것도 없는데 뭐가 일일 천재라고. 그러니까 맨날 학원 가갖고, 선생님, 우리 아이는 뭐를 잘하는 걸까요? 어떤 천재일까요? 근데 뭔 놈의 천재냐고. 천재커녕 잘하는 것도 없어요. 가뜩이나 요즘에는 내가 예를 들어갖고 볼펜을 이렇게 돌리는 걸 잘해. 이렇게 볼펜을 돌리는 거.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유튜브 올리죠. 그러면 볼펜을 100바퀴씩 돌리는 놈들도 있어. 왜냐면 초연결 시대라서 지구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 노래를 잘하는 거든 춤을 잘 추는 거든 싸움을 잘하는 거든 뭐 옷을 잘 입는 거든 그게 뭐든 저 이거 잘하는 걸까요? 물어보면 잘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지구상에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한 10만 명쯤 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데 뭔 놈의 적성 상담이냐고.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고, 교주님, 저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만의 특별한 개성이나 특별한 비밀스러운 매력이나 그런 성격이 뭐죠?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런다고? 아니, 너는 네가 가진 어떤 개성이 있는데 이게 뭔가 잘하는 걸 넘어서서 특별해. 그리고 너한테 어떤 매력이 있는데 그게 되게 비밀스럽고 너라서 반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가 없는 어떤 이런 대체 불가의 특별한 매력이 있고 뭔가 그런 운명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 너 그런 걸 기대하잖아. 너한테 그런 건 없어. 제발 너한테 그런 건 없다고. 이게 그냥 과학적 팩트야. 근데 있는 것 같지? 너는 있는 것 같잖아. 왜 있는 것 같아? 응? 인문학 보따리상, 책파리 저자, 책파리 학고 저자, 그리고 그걸 또 푸시하는 학고 출판사. 이 애들이 너 특별해 라고 빨아줘야 니들이 책을 사니까. 오만 방송이고 요즘 오만 방송이고 뭐 정신과 의사고 카운셀러고 뭐 유튜버고 누군가네. 안 빨아주면 조회수가 안 나와. 안 빨아주면 조회수가 안 나오고 다들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고 싶은 그런 답정너의 대답을 해줄 뿐인데, 근데 내가 누구야? 뚝배기 전문가잖아. 절대 입에 바른 소리 내가 하면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니까 제가 과학적 근거를 둔 걸로 팩폭을 까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거다. 특별한 거다. 고유의 개성적 성격인 거다. 빠는 건데요. 아니고요. 상미와 한마디로 뭐래요? 너 틀렸어. 너 고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졸라 꼰대스럽죠, 상미하고. 딴 데 가서 인문학 책 졸라게 빨아 제낀 다음에 와갖고 교수님 저의 비밀은 뭔가요? 저만의 특별한 교수님이 볼 때 저는 어떤 고유한 개성적인 매력과 어떤 비밀스러운 이유 뭐 그런 걸 뭐 어떻게 말해 주실 거죠? 저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없고 너 그냥 좀 부족한 사람이고 너 좀 문제가 많고 틀렸어. 그러니까 고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어벙치는 거야. 아니 제가 틀렸다고요? 아닌데 교주님 저 사람 만나면 개 피곤하고 긴장하고 쑥스럽고 그래서 혼자 되고 싶은 그런 성격 맞는데? 라고 계속 우긴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도 아 나는 진짜 이런 성격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적극적인 성격이지만 나는 소극적인 성격이고 다른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격이지만 나는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100% 1000%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반박해드리려고 증명을 해드리려고 이성 공포를 가진 남자들한테 이성 공포를 치료하는 이런 솔루션 제공의 치료 세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걔네들한테 아니 저기는 저 이쁘다면서 왜 말을 안 거냐? 쫀 거냐? 겁먹은 거냐? 아니라면 이유가 뭐다? 너는 네가 너 스스로 나는 그냥 원래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어떤 여자를 보고서 그냥 이쁘다 괜찮네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사람은 아니다. 그게 나다. 그게 나란 사람의 아이덴티티고 그게 내 성격이고 그게 내 팔자다. 그게 내 일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가 너는 그래서 지금 나한테 그걸 우기는 거다. 교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라서 못하는 겁니다 하고 얘기할 때 제가 어떤 비유를 드렸냐면 네가 긴 세월 동안 여기 있는 교전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제가 이 스승이 되게 특별한 모습을 되게 신기한 걸 하는 걸 많이 보여줬잖아. 만약에 내가 너란 남자한테 어떤 여자한테 다가가서 저 같은 경우는 트랜스 같은 걸 많이 쓰니까 신기한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도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야. 제가 어떤 여자 앞에 가서 제가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 말씀드린 적 있었죠. 원래 원 저자는 제가 아니라 우리 사부님. 어떤 여자한테 가서 제가 당신한테 손을 대지 않고 심지어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키스를 한다면 당신이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주겠느냐 이런 식의 농담 건네고 그걸 내기로 걸고 이런 퍼포먼스 했던 거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실제로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여자한테 다가서지도 않고 제가 그 여자한테 키스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제가 특별한 이런 퍼포먼스 같은 걸 하니까 그런 비유를 연결시켜서 제가 이성 공포가 있는 남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한테 어떤 여자를 꼬실 수 있는 비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뭐냐? 이렇게 어떤 이쁜 여자 앞에서 네가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튕기면 그 여자가 무조건 널 좋아해. 그리고 무조건 전화번호를 주게 돼 있어. 무조건 번호를 딸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이 손가락 한 번만 튕기면 여자의 번호를 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줘도 네가 이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든 여자를 보고도 저는 원래 이게 말을 잘 못 걸고 저는 그런 성격이고 네가 그렇게 할까? 라는 제가 농담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닐걸? 농담 아니고 너 일주일 뒤에 만나면 여기 손가락에 기부스하고 있을 거야. 왜? 하루 왼종일 지나간 여자 앞에 가서 손가락 튕기니라고 손가락 부러져 갖고 너 손가락 기부스하고 있을 거야. 근데 뭐가 어쩌다고? 나는 여자를 보고서 그냥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말을 거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어떤 이성한테 말을 걸 때 저는 조용한 성격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고 뭐 그래서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말 걸고 싶진 않고 이지라라는 남자한테 제가 손가락만 튕기면 다 여자의 번호를 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면 이걸 안 한다고 니들이? 손가락 24시간 내고 튕기고 당겨. 이거 남자한테 가르쳐주면 모든 남자들이 성격이고 나발이고 지하철 입구 앞에서 다 이러고 있어요. 여자들 앞에서 다 이러고 있다고. 대한민국 남자들 다 이러고 있다고요. 응? 무슨 성격 타령이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나 사람 만나면 개 피곤한데 사람 앞에서 긴장하는데 난 말 많이 않고 조용한 성격인데 나 혼자 있는 게 편한데 당신이 그런 성격이라고 우기는 건 무슨 뜻이냐? 당신 뜻대로 원하는 대로 대인관계가 돌아가지 않는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저는 말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런 성격인데요? 틀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만 해도 또 얘기해줘. 그리고 무슨 말 어머 진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뭐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얘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경청을 하고 환호를 하고 맞장구하고 전화번호 달라 그러고 쫓아다니면 그래도 네가 조용한 성격이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무슨 말만 하면 다들 박수치고 빵 터지고 그냥 막 미쳐 날뛰고 막 좋다 그러고 막 번호 달라 그러고 환호상 치르고 그러는데도 당신이 말수가 적을 것 같다고? 당신이 그런 성격이라고?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개똥 같은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규정을 해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런 성격이라고 스스로 자기적 정의로 제한을 걸어서 그걸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니까 안 되는 것뿐이에요. 즉 줄여서 옥세라는 자물쇠가 걸려 있기 때문인 거지. 그걸 당신이 즉 락이 걸려 있는 것뿐이지 당신이 그걸 성격 정체성 본성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정말 한심한 이야. 당신이 말하면 다 먹히는데 당신이 조용할 리가 없고요. 당신이 다가서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반응이 좋으면 당신이 그렇게 피곤 느끼고 혼자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바깥에 나가서 싸돌아다니고 말 잘 걸고 적극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은 그게 성격인 게 아니고요. 뭐다? 적극적. 성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뭐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도 개뿔 통하지 않고 먹히는데 이러고 다닌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만 하는데 씹히고 창피당하고 거절당하고 왕따 당하는데 성격이 외향적이야? 근데 적극적이야? 말이 많아? 응?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묘학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메인스트림에 올라가서 주류 학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대다수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는 인문학적 정설, 통설 그리고 지금의 피시적 흐름과 너무 반대쪽이거든. 너무 반대쪽이거든. 우리가 볼 때 그 주장들은 말 그대로 헛소리에 가깝거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정의의 제한, 옥세락을 풀지 못한 채로 무슨 화술을 배워갖고 말을 걸면 내가 말을 잘할 수 있고 되겠어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완전히 락을 걸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락부터 깨야 돼요.